근데 사실 제가 우리 장 총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소련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소련에 있을 때 소련이 망했죠. 거기서 애도 낳고 애도 키우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경험한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 빼고는 다 빨갱이들이었죠. 그렇게 따지면 빨갱이 나라에서 살아서 저는 뭐 지금도 제가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 이론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실제 살아보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이 비극이죠. 비극인데 여러분들 러시아가 맨날 배 침몰하고 막 죽고 탱크 부서지고 그런 거 보셨죠? 근데 우크라이나 군인들 몇 명 죽었다고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다음에 러시아 군인이 뭐 잔인하고 잔혹하고 뭐 여성들을 폭행하고 그렇게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군인이 그랬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사실 이유가 복잡해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도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겼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한 걸까요? 아니죠. 마리우폴에서만 벌써 2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었어요. 전쟁을 막았어야죠. 막을 수 있었거든요. 막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젤렌스키는 영웅이죠. 세계적인. 푸틴은 악마고. 그런데 모든 전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무모한 전쟁을 푸틴이 했을 때는, 푸틴이 절대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푸틴이 제 학교 선배입니다. 절대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는 전쟁의 어느 한 면목만 보고 있다. 저는 뭐 러시아 배가 침몰했다, 뭐 러시아 군인이 죽었다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다 걔들이 제 친구 자식들이거든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아니면 내 친구들이 그 전쟁을 지휘하고 있고 양쪽에서. 같이 그때 같은 학교 다녔거든요. 우크라이나 언어하고 러시아 언어하고는요, 경상도 언어하고 제주도 언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말 통합니다. 그 텔레비 보시면 우크라이나 아줌마들이 그 러시아 군인 불쌍하다고 빵 주고 얘기하고 막 그러죠. 대화가 되잖아요. 피질도 똑같아요. 제주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DNA가 다를까요?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복잡한 얘기를 좀, 여러분이 아마 관심이 원래 없으니까요,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방송에 안 나오는 그 이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이렇게 안 썼죠.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그러죠. 이게 아주 길거든요. 스토리가. 네?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의 원인은 사실 러시아 같지만 나토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원인의 제공자는. 물론 국제정치의 냉혹함이지만 그 냉혹함을 푸틴이 무모하게 덤벼서 그렇지 출발점은 나토의 동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출발점. 동진은 뭐냐면 나토가 유럽의 군사협력체는 아시죠? 이게 자꾸 소련으로 러시아로 들어간 거예요. 치고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푸틴이 왜 저렇게 무모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저 나라 전혀 모르세요 지금. 그냥 우크라이나는 불쌍한 나라고 러시아에 맞서서 영웅적으로 싸우는 나라, 지도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그 다음 러시아는 왜 저렇게 무모한 일을 했는지. 그 다음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 지구촌 질서에 우리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핵전쟁이란 말 들어보셨죠 요즘에? 전에는 핵전쟁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로 다가왔죠? 여정이 저 철없는 게 뭐라고 말해요 김여정이. 우리 나만 쏠 수도 있어 그러죠? 핵으로. 그럼 여러분 그냥 핵을 그냥 맞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리도 그냥 그러면 쟤네도 갔는데 우리도 못 가죠 이런 생각 듣겠어요?
우리 안에 핵무장을 하자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사실.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그 다음, 한반도 시사점 이렇게 볼 거고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해도 되죠? 저 엔지니어가 제가 전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서.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같은 슬라브 민족이죠. 근데 이 슬라브는요, 유럽의 3대 문명권 중에 하나예요. 라틴 어디예요? 라틴이 원래 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라틴 아메리카 그러잖아요. 라틴이 이제 남쪽, 이태리, 스페인 요쪽. 요게. 그 다음에 게르만 문화권. 이 다 게르만이에요, 이쪽. 프랑스, 이쪽. 프랑크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게르만들이에요. 영국까지 포함해서. 게르만 문화권. 그 다음에 동쪽이 슬라브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몰도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그러죠. 슬라브. 유고, 슬라비아 그러죠. 유고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노어로. 이게 다 슬라브 문명이에요. 다 같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슬라브 문명은 대단히 큰 거죠. 그중에 동슬라브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입니다. 이 세 나라예요. 그리고 서슬라브가 폴란드, 체코. 그 다음에 남슬라브가 유고. 유고가 이제 서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동슬라브족인데 뿌리가 너무나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지? 자,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류리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이 류리크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던 동슬라브족을 지배하면서 러시아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5,000년 역사 그러죠. 근데 슬라브족들이 문자로 역사에 나오는 거는 9세기예요. 800년대 중반경입니다. 이 류리크, 그러니까 러시아는 두 개의 왕조가 있어요. 하나는 류리크 왕조. 그러니까 류리크의 핏줄들이 16세기까지 왕을 해먹다 16세기 말에 끊어져요, 대가. 그러니까 이 류리크 마지막 왕가의 외가 쪽이 로마노프 왕가거든요. 이때부터 로마노프 왕가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정 러시아가 바로 이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두 개의 왕조예요. 두 개의 왕조. 자, 9세기, 16세기, 10세기, 20세기죠? 자, 그럼 왕국은 두 개인데, 왕국도 하나는 키예프 공국. 공국은 뭐냐면요. 국가가 아니고 여러 개의 영주들이 막 서로 난립하는데, 여러분이 다 이제 영주예요, 영주. 그 중에 제가 제일 힘이 세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 왕국들이 모인 게 공국이에요, 공국. 그러니까 국가의 현대적인 의미의 국가는 아니죠. 그게 처음에 류리크가 지금 노브그라드, 우크라이나 북쪽에서 내려와서 키예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언어로 푸가 우크라이나 언어로 우예요. 키예프는 그러니까 키이우, 그러니까 하리코프는 하리코우, 아조프는 아조 이렇거든요. 그냥 키예프로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 키예프에 처음으로 공국을 만듭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역사가 어디서 출발해요? 키예프에서 출발해요. 우크라이나에서. 이때 모스크바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산속에 원시인들만 몇 명 있었을 뿐이에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뿌리는 키예프예요. 근데 왜 13세기에 망하느냐? 그 위대한 징기스칸이 1240년에 슬라브족들을 다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키예프 공국이 망해요. 그래서 1440년까지 1260년인가 보네. 1260년에서 1460년까지 200년간을 지배합니다. 몽고가.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브 문명권이 유럽하고 다른 거예요. 유럽은 이 기독교, 이 동로마, 서로마가 지배할 때 이쪽은 몽고가 지배했기 때문에 완전히 문화의 컬러가 달라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몽고의 지배를 끔찍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냐면요, 러시아가. 여러분, 벨라루시 들어보셨죠? 벨라가 하얗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뜻.
왜냐? 벨라루시는 몽고의 지배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하다 그래서 벨라루시라고 이름을 쓸 정도로 몽고의 지배는 러시아의 정체성에 아주 깊게 영향을 줬어요. 좋든 싫든. 자, 그러면 13세기까지는 그 러시아 역사의 중심이 어디예요? 키예프죠. 근데 13세기 말에 이 키예프 공국이 망하면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공국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이쪽은 쇠퇴하는데 모스크바 공국은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 키예프는 몽고랑 싸우다가 맞아 죽은 거고요. 모스크바는 몽고하고 타협해요. 니들 말 잘 들을게. 그러면서 모스크바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치면 이제 친일 행위를 한 거죠. 친일파가 된 거죠. 잘 먹고 잘 산 거죠. 200년 동안. 그러면서 모스크바가 언제까지? 17세기까지 모스크바 중심의 러시아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모스크바가 언제 지금 장 총장님 가셨던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로 이사를 갔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터 대제. 뾰트르 베르비라고 하는 피터 대제가 이 1713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사 갑니다. 왜냐? 모스크바에 처박혀 있으면 무식하고 유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발틱해.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터는 알았어요. 나는 러시아에 앉아 있으면 영원히 원시 시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자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뾰트르는 서구파죠. 서구주의자죠. 그러다가 이 1917년이 되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죠. 요때 이 볼셰비키들이 1918년에 모스크바로 이사 갑니다. 자, 이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뿌리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죠?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리기 어렵죠. 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흐름입니다.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하고 그러면 언제부터 갈라졌을까요, 러시아가? 자, 요 그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땅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러시아가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1654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연식이 계시니까 대장 불이바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그게 여기예요. 여기. 고골이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그 원작자가 고골이거든요. 이 1654, 요 빨간 색깔 보이죠? 요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태동이에요. 여기 누가 살았느냐? 코작이라고 들어보셨죠? 코작. 그 대장 불이바가 코작이잖아요. 머리 깎고 막 그냥 칼 깎고 다니잖아요. 용감해 보이죠? 실제로 코작들이 깡패예요. 범법자들, 그 다음에 도망친 농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살벌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잘 싸우는 게 그 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요 노란 지역은 뭐냐? 이때는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가 저기서 제일 힘이 센 깡패였어요. 어마어마한.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연합한 왕국이었거든요. 요때 여기를 다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흐멜리츠키라고 하는 대장 브리바의 모델이 된 사람이 요 빨간색을 중심으로 폴란드하고 싸워요.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코작들이. 그걸 한참 싸우다가 힘이 붙여요. 코작들이. 그러니까 이 1654년에 이게 아주 중요한 연도인데 베레아 슬라브라는 조약을 누구랑? 이때 러시아에 있는 로마노프 왕조하고 약속을 체결해요. 협정을. 그 뭐냐? 나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 러시아 황제가 도와준다고 말해요. 근데 그냥 공짜로는 안 되고 니네들이 싸움 잘하니까 이 러시아 변방을 지켜. 이게 변방이니까요. 대신 니네들 자유권도 주고 병역의 의무 이런 거 다 면제해 줄게. 세금도. 이렇게 이 약속이 만들어져요. 이 약속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합병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도움 좀 받았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지금부터. 그랬더니 요 노란 쪽 있죠? 요게 1654년에서 1917년까지 우크라이나 영토가 된 땅이에요. 누구랑 싸워서? 폴란드하고 싸워서 얻어낸 땅이에요. 그 다음, 요 땅은 언제, 요 하늘색은 언제냐? 1917년에서 1922년, 이때가 언제예요? 볼시픽 혁명이 일어날 때죠? 그때 우크라이나 영토에 편입이 된 땅이에요. 그 다음, 요 땅은 언제냐? 독일이 침공했죠? 그래서 쫓겨갔죠? 그러면서 독일한테 얻어낸 땅이에요, 이쪽 땅이, 이 땅은. 그 다음에 이 땅은 언제냐? 자, 1654, 1954죠? 딱 300년 차이 나죠? 이때 맺은 조약 이름이 베레아 슬라브 조약인데요. 그 조약 300주년 체결 기념으로 러시아가, 소련이 우크라이나한테 선물한 땅이에요. 행정권을. 왜냐?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우크라이나 사람이었거든요. 후르시초프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림반도는 원래 누구 땅이에요? 러시아 땅이에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착한 우크라이나 땅 뺏어갔다고 생각하시죠? 원래 러시아 땅이에요, 이건. 이 모르셨죠, 이런 거?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러시아 사람이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모두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러시아 관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관점을 볼게요. 이때 이미 흐멜니츠키 코자기 독립운동을 했죠. 투쟁했죠.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 빨갱이들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체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 영토가 거의 갔죠,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때 이미 우리는 스스로 독립을 했어라고 국가를 세웠어라고 이 시점을 잡는 거예요. 이때 레닌이 꼬셔요. 이때는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왜냐? 너네도 빨갱이, 나도 빨갱이 다 좋잖아요, 이렇게. 황제하고 싸웠으니까 다. 인정해줘요. 그러다가 22년에 레닌이 이제 이래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소비에트 연방. 자, USSR, 노어는 SSR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요. Union of Socialist Soviet Republic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에트라는 게 뭐냐면 여러 이렇게 노동자, 농민, 군인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일종의 위원회예요. 정부가 아니라 소비에트가 지배하는 빨갱이 나라가 바로 소비에트 공화국이에요. 근데 소련 그러죠. 그 소비에트 리퍼블릭이 모두 모인 걸 소련 연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너 연방이 들어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빨갱이 연방이니까요.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 외교권과 자주권을 모두 상실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역사에서 소련 연방의 일원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뿌리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 아시겠죠? 멀쩡한 딴 나라가 전혀 아니에요. 아마 경상도하고 제주도보다 관계가 더 가까울걸요? 제가 보기엔. 지금 요게 4월 27일까지 전투 상황도입니다. 전투 상황도.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우크라이나 땅인데요. 요 빨간색 있죠? 여기는 우크라이나어를 압도적으로 쓰는 쪽이에요. 요게 이제 드니프르 강이거든요. 요게. 요 강을 중심으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주로 폴란드에 점령돼 있었죠. 그렇죠? 이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은 러시아 영향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본다고 그러면 서쪽은 유럽에 가깝고 문화나 사고방식이 동쪽은 러시아에 훨씬 가까워요. 그리고 요 사이에 드니프르 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니프르 강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세요. 이 빨간 쪽, 이쪽 색깔은 우크라이나 언어를 주로 쓰는 데고요. 이 노란 색깔 쪽은 러시아 언어를 주로 쓰는 데예요. 같은 우크라이나지만.
그러면 지금 언뜻 보시더라도 대략 흐름이 양쪽이 나뉘겠구나. 영호남처럼. 그런 느낌 좀 들죠? 모든 사태에는 야누코비치라고 하는 친러파 대통령. 그러니까 푸틴을 완전히 칭송하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 적이 있어요. 선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겠어요? 여기 출신이겠어요? 여기 출신이겠어요? 여기 출신이겠죠? 그때 야누코비치가 승리했던 지역이 정확하게 요선입니다. 요선에서 이겼어요. 이쪽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자, 지금 전쟁 상황들 보세요. 원래 이게 우크라이나인데 요 지역은 어디냐? 여기 키이우거든요. 키예프. 요 지역은 러시아군이 들어왔다가 철수한 지역이에요. 코피 터지고. 근데 지금 어디를 싸우고 있느냐? 요 지역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에요. 자, 지금 이거 같아요, 안 같아요, 지금? 같죠? 같죠? 지금 러시아는 요 크림반도, 이 크림반도를 2014년에 뺏어갔거든요. 뺏어간 게 아니라 사실 가져간 거죠, 다시. 왜냐? 이 크림반도 사람들의 90%가 러시아로 가는 걸 찬성했으니까요. 원래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크림반도는 이게 지금 아조우해거든요. 아조프. 여기 바다예요. 여길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섬이 돼버리죠. 지금 본토하고 연결이 안 되죠. 이게 우크라이나한테 막혀 있죠. 물도 우크라이나에서 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화가 나서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가져가니까 이 드네프르 강에서 오는 물을 끊어버렸어요. 먹을 물을 끊어버렸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이 크림반도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목표는 가서 키예프까지 가서 며칠 만에 젤렌스키 쫓아내고 그러면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목표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크림반도하고 어떻게 해요? 러시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내전 지역이에요. 아까 2014년 제가 야누코비치가 러시아로 도망가거든요. 대통령이 탄핵돼갖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그 핑계로 뺏어가고 여기에서 루간스크, 도네츠크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요. 왜냐? 야누코비치 고향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전이 벌어졌었고 크림반도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전 지역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남부회랑 그래요. 연결이 되졌죠. 크림반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를 바꾼 거예요. 목표를. 그러니까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체는 점령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니까 여기를 다 먹어서 이은 다음에 휴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핵심에 여기가 마리우폴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랬더니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걸 보고 내버려 두겠어요? 이제 여기서 병력을 빼서 지금 여기 헤르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끊어버리려고. 여기를 또 끊으려고 지금. 마리우폴에서 여기 마지막 저항이 있고 지금 여기 지금 전투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이제 우크라이나 게릴라들이 있는 데고. 대충 지금 전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볼게요. 전쟁의 원인이 이게 유니언 오브 소비에트 소셜 리퍼블릭 제가 말씀드린 소 연방이에요. 요게 이제 러시아입니다. 요게. 나머지는 이쪽이 이제 발트 쪽에 있는 스웨덴과 독일 영향을 받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여기 가보세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벨라루시, 요게 우크라이나, 여기 몰다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자카프카스라고 해서 흑해에 있는 나라들 세 나라.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이제 탄탄탄 하는 나라들 있죠.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요게 5나라. 요게 합쳐서 15개의 공화국이 소련이었어요. 그러면 요건 소련이죠. 여기 전체가. 그죠? 근데 지금은 러시아만 남고 이 나라들이 다 독립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건 좀 줄여서 그런 거고요. 러시아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토와 인구를 잃어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푸틴이 왜 사고 쳤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왼쪽 지도 있죠? 여기까지는 다 소련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요 노란색 국가들 있죠. 여기 어디냐? 아니, 요 국가들이 모두 동유럽이었어요. 동유럽이 사회주의 국가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요거는 이제 발트 3국 원래 소련이었고 요 나라 포함해서 모두 이게 러시아의 군사 동맹이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토가 미국 중심 유럽의 군사 동맹이듯이 WTO, 바르샤바 트리티 오가니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모여서 공산권 블록을 만드는 게 바로 바르샤바 조약기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모두 소련의 군사 블록이었어요. 이건 어디예요? 이게 나토예요, 이게. 이게 나토예요. 근데 이번 그림을 보세요. 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요 세 나라. 이 나라 다 지금 나토예요. 요 나라들 있죠? 4, 5, 6, 7, 이 나라들. 과거에 다 소련의 블록이었던 나라들이 모두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자, 우크라이나 지도 보세요. 이 나라들이 다 과거에 러시아 편이었죠? 소련 편이었잖아요. 이 나라들이 다. 근데 지금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나토라니까요? 자,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 지도를 보세요. 이게 우크라이나거든요? 우크라이나가 한반도 3배예요. 유럽에서 땅덩어리가 2배로 커요. 근데 이 그림 보세요. 모스크바 여기 있죠? 이거 다 나토라고 그랬죠? 네? 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스크바 턱 밑에 칼이 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림 보세요. 지금 러시아 심장부가 뚫리잖아요. 나토에 들어가면. 그렇죠? 여러분이 경기도가 일본하고 군사동맹 맺으면 서울 시민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푸틴이 할 말이 많아요. 원래 소련 붕괴하고 동독 통일할 때 미국하고 독일이 소련한테 약속했어요. 절대로 나토는 동진 안 시킨다. 근데 그 약속을, 국제정치에서 그 약속을 지킵니까? 힘이 지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나토로 넘어가는 걸 러시아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본 거예요. 고르바초프가 동독에서 굴욕적인 협상을 할 때 그때 보좌관이 누구냐? 푸틴이에요. 그걸 옆에서 본 거예요. 그 굴욕을.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르바초프랑 돌아왔다 이런 설도 있어요.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러시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편이었는데 다 날 배반했어. 그 다음에 같은 민족인 우크라이나는요. 2019년 헌법에요. 나토 EU 가입을 헌법에 명문화시켰어요. 경상도가 일본 땅에 편입된다고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다고 조약을 맺으면 다른 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 하나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나토면 받아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하고 바로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토가 안 받아준 거예요, 그동안. 알면서. 이걸 받아들이면 바로 전쟁이죠, 이제. 붙으면 바로 터질 거 아니에요. 영토 분쟁도 있는데,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기까지 온 구조적 배경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을 때랑 이 설명을 듣기 전이랑 우크라이나 사태 보는 생각이 달라지셨죠, 좀? 더 달라진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우크라이나가 인구가 4,300만입니다. 저 나라는요, 씨앗만 뿌리면 곡물이 자라요. 흑토지대라고 그래서 아주 비옥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친구도 거기 사는 애들이 보면 다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왜냐? 1년에 석 달만 일하면 1년 동안 먹고 살거든요. 그 정도로 땅이 좋아요. 비옥해요. 그 다음에 천연 자원도 무궁무진해요.
그 다음에 소련에서 첨단 중화학공업은 다 우크라이나에 몰려 있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탱크가 부서져도 고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부품을 공급하는 데가 우크라이나거든요. 자, 땅 넓어. 자원 많아. 산업시설 많아. 저 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16개예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잠재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유럽에서 제일 가난해요. 왜냐? 썩었거든요. 부패 지수가 117이에요, 세계. 대통령 중에 대부분 다 도둑놈들이에요. 지금 1인당 명목 GDP가 몽고하고 비슷해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왜 그러냐? 지도부가 혼란을 거듭했거든요. 일단 아까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에 갈려 있잖아요. 영원함이잖아요. 자, 쿠치마가 독립한 뒤에 처음으로 92년에 독립했는데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 다음 쿠치마가 대통령을 10년 해먹었어요. 연임했어요. 근데 막 언론인 살해하고 폭압적인 정치로 민심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소련 체제 연장이었어요, 정치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데 쿠치마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노파 푸틴 빠인 야누코비치를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2004년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이게 부정선거였어요. 여러분 오렌지 혁명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누코비치는 탈락하고 친서방 유셴코, 티모셴코라고 왜 노란 머리 휠체어 탄 이쁜 여자 기억나세요? 그 오렌지 혁명의 주역? 그 여자가 총리고 유셴코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서방 민주 진영이 이긴 거죠. 그러면 결말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촛불혁명으로 성공한 이 정권 결말이 행복하냐? 그렇게 행복하지 않죠, 지금. 이때 유셴코하고 티모셴코가 이때가 언제예요? 2004년, 2009년, 5년이니까 임기가. 그때 경제위기, 세계 경제위기죠. 금융위기. 이때 국가가 파산해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면서 아주 서로 싸워요, 또 유셴코가 티모셴코가. 그러니까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경제위기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경제위기니까 경제위기는 어떤 사람들을 원해요? 경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을 원하겠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야누코비치가 혜성처럼 등장해. 왜? 푸틴을 등에 업고. 돈이 많으니까. 오일머니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누코비치가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EU 가입, 나토 가입, 친서방 정책을 모두 폐기해요. 그러면 저쪽 서쪽에 있는 친서방파들이 반대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랬더니 이때 나온 게 유로마이단. 2차 우크라이나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누코비치는 탄핵당하고 도망가요. 어디로? 러시아로. 언제? 2014년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러시아한테 군사 개입을 요청해요. 내가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이때 푸틴이 이걸 핑계로 크림반도를 뺏어가는 거예요. 2014년에. 그리고 야누코비치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지금 돈바스 동쪽에서 친러계 주민들이 내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예요, 바로. 비극의 시작이 여기에요. 직접적인 시작이. 그랬더니 야누코비치가 친러 대통령인데 쫓겨났죠. 그럼 이번에 된 대통령은 누가 친러겠어요? 친서방이겠어요? 친서방이겠죠? 그때 이제 포로셴코가 당선이 돼요. 친서방 기업가예요. 이 사람이 국방현대와 오늘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우는 기틀을 닦았어요. 근데 국방현대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저금 통장도 현대화시켰어요. 부정부패 비리 백화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2019년에 대선에서 졌겠죠.
오죽하면 지금 돈바스 내전하는 사람들한테 내 통해서 돈을 받았다고 반역 혐의를 받아요. 반역 혐의를 대통령이. 어디로 폴란드로 도망가요. 자, 전임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망가고 포로셴코는 폴란드로 도망가고 그때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 또 잘난 척하고 돌아왔어요. 지금 이제 설치고 다녀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정치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죠? 그러니까 바로 코미디언이, 이제 드디어 코미디언이 탄생하는 거예요. 인민의 종, 아니, 이종이 아니고요. 서번트 종이라는 시트콤이 있었어요. 그 이제 고등학교 교사가 애들 가리키는데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막 이런 내용을 하니까 학생들이 그거를 유튜브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교사는 나와서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된다. 이런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인구 4,300만 중에 2천만 명이 시청을 했어요. 최고 인기죠. 그때 젤렌스키가 배우 그만두고 직접 그 인민의 종이란 당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실제로. 왜요? 썩었잖아요. 썩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결선 투표의 지지율이 73%인가 그랬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전쟁 직전의 지지율은 얼마인지 아세요? 23%예요. 왜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리고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재석을 비서실장 시키면 여러분들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예? 유재석. 유재석이라고 아시죠? 젤렌스키가 무려 36명의 자기 코미디언 시절 때 스튜디오 감독, 영화 시나리오 작가, 비서 이런 사람들을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무려 36명을 거기다 앉혀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돼요? 부정부패는 계속돼요. 성과가 없었어요. 전쟁 직전까지. 자, 거기다가 전쟁 직전에 아주 한가한 소리만 해요. 러시아군이 국경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지난해하고 똑같다. 서방이 러시아 침공을 경고하니까 야, 지금 우리는 국내 정치가 중요하지 외부의 불안은 별로 없어. 왜 자꾸 불안감 조성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외국 대사관이 철수하는데도 2월이면 바로 전이잖아요. 2월 20일 침공했으니까.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야. 이렇게 한가한 소리예요. 그 다음에 나토 가입할 때 지금 푸틴이 아까 나토 가입 저것 때문에 지금 전쟁 벌인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한다니까 전쟁 벌인 거예요. 그때도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나토 가입한다. 그 다음에 2월 16일 날 바이든이 예상 이제 침공 그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세요. 이게 야지는 거예요.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전쟁 난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젤렌스키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에요. 이 지지율에서 이 젤렌스키가 됐을 때 그러니까 전쟁 직전에는 결선 투표에서는 73%, 전쟁 직전에는 23%. 급락했죠? 근데 전쟁 직후에는요, 91%가 돼요. 너무 잘 싸우거든요, 젤렌스키가. 최고의 전쟁 사령관이 되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구심점이 되거든요. 여러분 맨날 젤렌스키 텔레비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전직이 배우잖아요. 같이 있는 스태프들이 거기 천재들일 거 아니에요. 타켄메니보다 뺨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젤렌스키가 했어야 하는 일은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도 우크라이나가 너무나 복잡하죠, 상황이. 지정학적으로. 그죠? 그럼 줄타기를 했어야죠, 어떻게든. 전쟁을 막았어야죠. 생존을 했어야죠.
지금 우크라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희생당했어요, 지금. 저 복구 어떻게 해요? 수십 년 후퇴한 거죠, 지금. 젤렌스키는 대성공이죠, 본인 입장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 영웅, 전 세계 영웅이 됐으니까요. 그럼 뭐예요, 지금? 지금 아까 그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거기 지금, 거기는 영웅적으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이 말하잖아요. 정치인들 욕하잖아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런다고. 끝까지 여기서 우리를 끌어낼 생각은 안 하고, 거기 수천 명의 군인이 있거든요. 그럼 협상을 해서라도 걔들 빼내야죠. 근데 젤렌스키는 그 생각은 안 하고, 근데 그 상황이 악화될수록 전 세계 여론은 자기들에게 다 오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젤렌스키 욕했으니까 푸틴 욕도 해야죠, 이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독립할 당시에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우크라이나가 어디로 가요? 러시아로 보면 심장부에 와닿아 있지만 유럽으로 올 땐 또 유럽의 심장부로 가는 입구가 되죠. 거기다 핵무기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소련이. 그러니까 세계 3위 핵무기 대국이 되죠. 쪼개졌으니까.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 핵을 가지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해요. 야, 돈 줄게. 포기해라. 핵무기 또 돈이 많이 들어요.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때 핵을 포기합니다. 근데 딸랑 받은 게 뭐냐? 양해각서. 양해각서 한 장 받아요. 니네 주권 보장해 줄게.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지금 미국이 주권 보장해 주고 있어요? 미국도 나쁜 놈들이죠. 전쟁 날 거 알았잖아요, 미국이. 그럼 미군을 키예프에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 안 났죠. 미국 개입 안 하잖아요. 유럽 개입 안 하잖아요. 뭐만 줘요? 무기만 주잖아요. 니네끼리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때 핵무기를 포기할 때 불가침 조약이나 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돈을 한 200억 달러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돈 먹고 그냥 양해각서 하나 딸랑 받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제 전략적으로 실패한 거죠. 자, 푸틴은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푸틴은 국제적인 것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소련 체제의 복원. 소련 체제의 복원. 일단 그게 급하겠죠. 그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소련 체제 복원의 일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푸틴은 강한 러시아. 그러니까 맨날 푸틴은 어떻게 해요? 우통 먹고 맨날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그죠? 얼굴도 사실 잘생긴 거 아니잖아요. 혐오스럽잖아요. 맨날 이러고 다니죠? 총 들고. 그게 뭐냐? 강한 러시아에 대한 상징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러시아인이라면 그 소련 체제 붕괴에 대한 깊은 상실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경기도 서울만 남고 나머지가 다 딴 나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깊은 상실감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이라는 독버섯은 그 러시아인의 상실감에 지금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푸틴 지지율이 80%예요. 여기하고 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그 깊고 깊은 상실감을 푸틴이 채워주니까 일단은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소 양강 체제, 공산권 종주국에 대한 향수, 이게 아주 강해요, 러시아에게는. 그러니까 크림반도 합병할 때 푸틴 지지율이 89%였어요. 89%. 그 다음에 크림반도를 그 병합을 하니까 크림반도로 신혼여행을 다 끌려가요, 러시아 사람들이. 애국여행. 그 정도예요. 근데 왜 푸틴의 전쟁이 무모하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러시아는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앵커가 전쟁 나냐고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 수행할 능력이 없다. 안 난다 그랬어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일주일 때 또 부르더라고요. 전쟁 난 다음에. 그러면서 안 난다며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누가 봐도 전쟁은 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수행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미국하고 전면전부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이 없는데 푸틴이 오판한 거예요. 그 다음 크림반도 지금 돈바스 이건 국지전이에요. 국지전. 여기에서는 러시아군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는 한반도 영토의 3배예요. 한반도 전체 영토의 3배예요. 그거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거기 전쟁을 하려면 거기에 보급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전면전하고 이 국지전하고 동일 준비가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군이 2014년 크림반도 뺏기고 돈바스에서 의도서지면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연구했어요. 러시아와의 전면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포로셴코가 부정부 편했지만 러시아 군의 현대화를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 우크라이나 민족성을 우습게 봤어요. 지금 크림반도 가니까 만세했거든요. 사람들이 러시아한테. 그 다음에 돈바스는 지들이 알아서 전쟁 일으켰거든요. 러시아로 간다고. 그러니까 키예프만 점령하면은 젤렌스키는 도망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푸틴 만세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우크라이나 민족성이 약했어요. 아까 보세요. 반이 친러, 반이 친서방이잖아요. 근데 통합된 민족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약하겠죠? 근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친러계 주민들도 모두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으로 모이고 있어요. 왜냐? 무차별 학살. 두 번째, 친러계 주민들을 징집해서 총알바지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 와서 학살하고 성폭행하고 약탈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냐? 체첸, 아파스, 이런 아주 오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돈 벌려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친러계 주민들도 모두 희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역사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민족 정체성이 새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푸틴은 젤렌스키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인민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전선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러시아군은요, 이거 왜 싸우지? 제가 전쟁 전에 모스크바에 있는 애들하고 통화하고 그래 보면 전쟁 나냐? 야, 미쳤니? 전쟁을 왜 하니? 러시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왜 침공해? 그랬거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로,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또 러시아대로 또 뭉치고 있어요. 지금 푸틴을 중심으로. 그 다음 독일, 유럽, 아이고 내가 천연가스 수도관 잠그면 깨갱할걸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푸틴은. 오판이죠. 왜냐? 여러분들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평소엔 이런 고민하죠. 근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관심 없죠. 불 꺼야죠. 유럽은 이미 2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억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 과거의 끔찍한 전쟁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두 번 다 슬라브 쪽에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폴란드 침공, 세르비아 황태자 암살, 요거. 그쵸? 다 슬라브 쪽에서 터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럽은 뭐 기름이니 석유니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죽고 사는 문제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럽, 미국과 나토가 똘똘 뭉치는 거죠, 지금. 그 다음, 자, 여러분 걸프전 기억나시죠?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쏘고 탱크로 쫙 밀고 들어가고 끝나죠, 단기간에. 걸프전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화력을 통해서 단기간에 이라크의 통신, 지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사막은 탱크 전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평지잖아요. 신속하게 몰고 들어갔어요. 근데 푸틴이 그걸 따라했거든요. 처음에 막 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라크가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방공,
지휘 통신망은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 사막전에서 탱크는 최고지만 이건 시가전이잖아요. 시가전 위에서 화염병 던지면 끝나잖아요. 시가전에서 탱크는 쥐약이에요. 그 다음, 사막은 어디든 갈 수 있죠. 우크라이나는 라스푸티차라고 그래갖고 그 흑토지대가 비만 오거나 습기를 먹으면은 여기까지 빠져요. 사람.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지역으로는 탱크가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뭐 60 몇 킬로, 그 기억나세요? 60 몇 킬로 동안 서 있었다고 얘네들이. 앞에 차 한 대 막히면 탱크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고기만 때리는 거죠, 우크라이나군이. 길만. 완전히 걸프전과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러시아는 국방력이 세계 2위거든요. 근데 경제력이 11위예요. 이거 말이 돼요? 국방력은 2위인데 경제력은 11위예요. 그러면 이 국방력을 관리할 경제력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비의 정비 수리 이런 게 전혀 안 된 거예요. 미국은요, 국방력 1위, 경제력 1위죠. 그러니까 얘네는 잘 싸우죠. 돈을 다 투자하니까. 우리가 러시아보다 잘 살아요. 우리가 세계 10위예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세계 2위 국방력을 하고 있으니 기형적이죠. 그러니까 깡통인 거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땅 뺏긴 건 힘이 없어서죠. 그게 국제정치 현실이에요. 러시아가 아무리 억울해도 지금 나토가 동진하는 게 그게 국제정치 힘이거든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다 옛날에 러시아한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나토에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을 힘이 없었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힘 없으면 또 먹힙니다. 그렇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하고 전 국민이 싸워야지. 그럼 다 죽죠. 안 되죠? 그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는 국력이 없어요. 세계에서 패권적인 지위를 차지할. 근데 어거지로 지금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 파는 거죠. 이제 러시아는 저는 사실 러시아를 사랑해요.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쓴 전비가 2조 달러쯤 되거든요. 2조 달러 드러나 보셨어요? 1,000억 달러도 아니고 2조. 이제 러시아는, 자, 아까 지금 남부 회랑을 점령하고 휴전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젤렌스키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휴전한다고 그래서 끝나요? 계속 교전은 있겠죠? 이 전쟁은 안 끝나요. 왜냐? 러시아는 후퇴할 명분이 없어요. 옛날처럼 그냥 푸틴이 싹 나오면은 러시아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뭐 하려고 싸웠니? 애들 죽여가면서. 그렇죠? 젤렌스키는요. 이제 전 세계 영웅이 됐는데 땅을 떼준다. 푸틴한테. 그럼 국민들이 용납하겠어요? 그러니까 양측 다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끝날 때는 빌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이 끝나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수렁에 빠졌어요. 수렁에. 지금 하루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러시아가 전쟁에. 그 다음, 휴전한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겠어요, 안 풀겠어요? 안 풀겠죠. 원상복귀 전까지는. 그죠? 북한하고 똑같아요. 비핵화 안 하면 제재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수렁에 매몰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미래가. 그 다음 제일 가슴 아픈 게 소련 체제가 끝나면서 옐친을 포함한 사람들이 친서방 정책을 폈거든요. 우리 자본주의로 간다. 그때 이제 수십 년 동안 유럽이 고민했어요. 야, 저 북극곰을 이제 이 정도면 친구로 받아들일까? 계속 고민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로 유럽은 답을 얻었겠죠.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겠죠. 영원히 동토의 땅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러시아의 비극이에요. 거의 됐네요, 시간이. 지금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가였죠?
그 러시아가 소련을 승계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전범국가로 전락했어요. 그 다음 전쟁이 나니까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전 유럽이 이제 국방비를 증액시켜요. 독일이 GDP의 2%까지 올리겠대요. 1.5%였거든요. 독일 경제력에서 0.5% 늘린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유럽이 국방비를 늘려요, 지금. 이번 마크롱이 이겼지만 프랑스에서 극우 루펜이 약진했죠. 이 전 세계의 정치는 보수 우경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간 상당수의 국제의용군은 네오나치예요. 극단주의 세력이 많아요. 아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잘 싸우고 있는 부대가 아조프 연대라는 데거든요. 쳐보세요. 이거 끝나고 나서. 아조프 연대 대대. 돈바스에서 싸운 애들인데 얘들이 원래 네오나치예요. 아조프 연대의 이 마크를 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켄크로스하고 똑같아요. 이걸 계기로 극단주의, 극우 민족주의 세력들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이 극우 세력들에게 러시아는 항상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극이에요. 글로벌 보수 우경화. 그 다음 이제 바이든은 신났죠. 바이든은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그러죠. 근데 푸틴이 걸려들었잖아요. 그 이제 새로운 악의 축이죠, 러시아. 그 다음 지금 중국이랑 갖고 엮으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도 아마 그 딜레마일 거예요. 아마 민주주의 진영을 만들고 이 대립으로 권위주의 진영,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하는 갈라치기. 바이든식 갈라치기가 심화될 겁니다. 그 다음 미중 전략 경쟁. 유럽이 국방비를 늘리니까 이제 미국은 오히려 아시아에서 더 여유가 생겨요. 왜 나토에서 그동안 트럼프가 그렇게 국방비 늘리라고 해도 안 늘렸거든요. 근데 지금 지들이 알아서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중 전략 경쟁은 더 강화될 거예요. 중국에 대한 압박. 이게 다 국방비 다 늘리겠다는 나라들이에요, 지금 이게. 일본도 최초로 GDP 1%가 돌파했어요. 호주는 6%, 중국도 7.1%. 미국은요,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 그러거든요. 천조국. 국방비를 1,000조나 쓴다. 1,000조. 농담으로 했어요, 농담으로 처음에. 근데 내년이 벌써 900조가 넘어요. 곧 1,000조 돼요, 실제로.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무섭습니다. NPT 체제. 지금 푸틴이 어떻게 해요? 나 핵 쓸 거야, 그러죠. 그죠? 그럼 딴 나라들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핵 개발할 능력이 되거든요. 돈도 있고. 그럼 딴 나라들이 만약에 푸틴이 핵을 쓰거나 아니 이번에 핵을 안 썼더라도 저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도 지금 정부에 그렇게 자문해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한다는데 무슨 동맹이 지켜줘요? 미국이 끝까지 지켜줘요? 영원히? 지금은 지켜주죠? 근데 미래에도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핵무기 가져야죠. 근데 핵무기 가지는 거는 바보짓이거든요. 쓸 수도 없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축,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려면 우라늄을 농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농축하면 핵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거 금지시켰어요, 우리. 그 다음 사용한 핵연료는 다시 재처리하면 또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재처리 못하게 해요.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생기거든요, 핵물질이. 그래서 저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제 농축하고 재처리는 해야 된다. 이거 평화적으로 쓰는 거예요. 평화적 기술이지만 유사시에는 바로 핵무장이 가능한 그 기초가 바로 농축과 재처리거든요. 이건 다른 나라들 다 해요. 미국, 우리만 못하게 막아놨어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농축과 재처리는 평상시에는 평화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바뀌는 거죠. 왜? 푸틴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지금 김정은이 쓴다며요, 지금. 전쟁이 아닌 상황에도 쓰겠대요. 김정은이. 근본 이익이 침탈되면 쓰겠대요. 근본 이익이 뭐예요? 자기 기분 나쁘는 거? 거기다 사거리 110km 쏜 다음에 그게 핵무기래요. 110km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죠? 그러니까 세계 핵질서가 동요해요, 지금. 비극이에요.
자, 이제 한반도를 보시면 러시아 국방력은 2위, 경제력은 11위죠. 우크라이나 22위고 경제력은 52위예요. 55위예요. 동맹도 없어요. 우리는요. 북한은 국방력 28위. 핵만 없으면 거덜난 나라예요. 경제력은 155위입니다. 우리는요. 국방력 6위, 경제력 10위예요. 우리는 세계 국방력 6위 국가하고 국방력 1위 국가가 동맹을 맺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주 동맹이에요, 사실은 현재 수준에서는. 그다음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이번에 바이든이 일본 먼저 가요, 한국 먼저 와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일본보다 한국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거 못 주거든요, 반도체.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실제로 높아진 겁니다. 북한은요,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야, 믿을 건 핵밖에 없구나 그러겠죠. 이미 이 모라토리엄 ICBM 발사했어요, 공식적으로. 핵실험 조만간 할 겁니다. 한두 달 내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두세 달 내에 적어도.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사거리 110km 쏜 다음에 전술핵이래요, 이게. 110km면 쏠 때 딱 한국 여기밖에 없어요. 일본도 못 쏴요. 딱 서울 쏘는 거예요.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고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도 힘든데 국방력을 계속 강화할 수 있겠어요? 경제 문제는 계속 딜레마가 될 겁니다. 개발할수록.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결국 핵무기는 비극일 뿐이고요.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꺼져버렸네. 전혀 사실은. 그리고 핵무기를요, 작년에 미국이 핵무기 유지하는데 얼마 쓴지 아세요? 350억 달러를 썼어요. 핵무기는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유지 보수하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쓸데없는 거 왜 가집니까? 터지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그 다음에 이번 우크라이나 보세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기면 뭐예요? 저는 우크라이나 이겨도 젤렌스키 절대로 용서하거나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이번 전쟁은. 푸틴도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여러 번 나토하고 협상을 했어요. 근데 나토가 푸틴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능동적 자주국방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자주국방 이번에 느끼셨죠? 근데 자주국방 하려면요, 여러분 굶어야 돼요. 완전한 의미의 자주국방하는 나라는 미국 빼고 아무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 자주국방이 필요한 거지 완전한 자주국방은 의미가 없어요. 아, 대포 쏴놓으면 어떻게 돼, 안 쓰면. 다 썩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 자주국방과 적어도 한미동맹은 당분간은 숙명입니다. 저도 미국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동맹을 통해서 세이브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익이. 그러니까 적정 자주국방과 동맹을 합치는 걸, 동맹합을 합치는 전 능동적 자주국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도, 김정은도 알아요. 김정은도 살려고 저러는 거지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핵무기는, 문제는 그걸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련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갖고 망했거든요. 저 있을 때. 그러니까 북한도 살려고 그래요. 협상의 여진이 있어요. 남북관계에서 해보려고, 남북 북미 관계를 해보려고 그랬던 게 2018년, 19년에 남북미 정상회담이에요. 거의 매달 한 번 김정은이 정상회담 했어요, 그때. 북중 5번, 남북 3번, 북미 3번, 판문점까지. 이거 합쳐 11번이죠. 북러까지 합치면 12번을 했어요. 매달 했어요, 매달. 왜 그랬겠어요? 살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를 형성하면 북한 핵은 비핵화하는데 제 기준으로 20년에 30년 걸릴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신뢰를 형성하고 북한 체제가 안정화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다 그러면 북한이 그걸 선택하지 핵을 선택하겠어요? 가난한? 그 답은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적 명료성이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뭐냐, 미중이 충돌할 때 어느 한편에 쓰기 어려우니까 에이 뭐 할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국은 저 뭐야 그러고 미국은 저 배신자 아니야? 북한한테도 다 욕먹었죠? 지금은 전략적 명료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미동맹이 답이야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단순한 거죠. 뭘 명확히 하느냐? 바로 한국의 국익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이거다. 우리의 갈 길을. 이게 필요하면 동맹도 붙이는 거고 여기 위협이 되면 중국하고도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명확히 하는 게 아니고요.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게 바로 전략적 명료성이에요. 그걸 던져놓으면 볼 거 아니에요.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아 대한민국이 저런 가치래. 저걸 지향하는데 그럼 오해가 없죠. 오해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료성의 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일단.